네, 자 연이어서 우리 총설에 경매 대상가 신청을 받고 압류 절차를 받고 이번 시간에는 요 송달과 또 하나 더 보전 처분 그리고 이해관계인 이걸 보겠습니다. 우선 송달 먼저 보고 자 우선 워밍업을 하면 경매를 신청하면 하루 이틀 만에 이상이 없으면 결정이 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송달을 하거나 기입 등기 이 송달하거나 기입 등기 중 먼저 할 때 압류가 되지만 실무는 가능하면 처분하지 못하도록 빼돌리지 못하도록 등기를 먼저 하고 송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등기나 송달 중 먼저 된 때 압류력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송달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원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많은 서류 송달 절차가 많은 서류가 이제 송달을 하고 그럽니다. 그 모든 송달이 뭐 다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송달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개시결정 정본의 송달은 모든 이 매각조차 진행의 유효 요건이다. 처음에 경매 개시결정 정본 송달, 뭐 채권 신고서, 매각기일 통지서 이런 거 말고 개시결정 정본 송달은 뿌리가 되는 거다. 이건 누구한테? 강제경매는 채무자에게, 임의경매는 소유자에게. 예? 공시송달이라도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 임의경매 파트에 가면 발송송달 특례라는 게 나와요. 일정한 금융기관은 발송만 해도 송달한 걸 보는 특례가 있어요. 그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기관은 다 송달이 돼야 된다. 등기 우편으로 발송 송달해가지고는 안 된다. 원칙은 이 송달 보는 거예요. 자 강제경매니까 채무자에게 그래서 경매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경매 진행 중에 채권자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 중복 경매를 누는 바람에 다른 중복 경매 결정 정보를 받아보고서 이 앞에 경매 결정이 있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송달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앞에 경매 놓는데 송달이 안 되는데 뒤에 다른 경매가 들어와서 여기 봐가지고 이걸 알게 됐더라도 앞에 걸 알게 됐더라도 송달이 아니다. 그 경매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결정 정본이 정상적으로 송달돼야 된다. 이 송달 시점도 시험에 나오고 합니다. 이 3일 안에 송달하는데 이 3일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기산점. 강제경매는 등기필 접수일, 임의경매는 경매 개시결정일.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의경매는 근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해도 따라갑니다. 근저당이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결정 나자마자 경매가 등기되든 안 되든 일단 보내게 돼 있다. 원칙 지침이. 물론 이런 규정은 이제 훈시 규정이라 사무처리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뭐 이걸 지켜라 이런 거 정도지 안 지켰다고 당장 뭐 위법하게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튼 알아둘 포인트는 임의경매는 근저당이 붙어 있다 보니까 결정 나면 이게 등기가 되든 안 되든 그냥 3일 안에 송달을 하는데 강제경매는 근저당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결정 나도 먼저 빼돌리면 큰일 나니까 보통 이렇게 돼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서 등기필 접수일. 이 등기필 접수일이라는 건 뭐냐면 경매가 되면은 등기소로 경매 기입 등기를 하면 촉탁을 하면 등기소에서 경매 기입 등기 끝났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경매 등기가 끝났다는 통지를 받고서부터 3일 안에. 그러니까 경매 등기를 한 다음부터 3일 안에. 요거는 그냥 어차피 근저당이 살아 있으니까 염두에 두면 좋겠다. 이렇게 앞에 봤듯이 이렇게 강제경매는 등기부터 하고 등기했다는 통지 오고 3일 안에. 임의경매는 그냥 결정 나고 3일 안에. 여기때부터 3일 안에 임의경매는. 강제경매는 등기하고 이렇게
염두에 두면 좋겠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자, 누구에게 송달한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에게, 임의경매는 소유자에게. 강제경매는 채무자, 임의경매는 소유자다. 소유자.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자, 이거는 매각, 이거는 결정의 압류 효력 송달하면 요건일 뿐만 아니라 매각 절차 진행 요건이다. 매각 절차 진행의 요건이라 송달이 안 되면 압류가 됐든 안 됐든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올 건데 절차가 잘못됐으면 이걸 이유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항고는 이 자기와 관련된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절차가 나의 절차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이유로 항고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의 절차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항고할 거지 그걸 이유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정본, 이거는 이거 자주 나옵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도 이걸 문제 삼아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 그만큼 비중이 큰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경매 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가 않았다. 근데 간과해서 기입 등기를 하고 간과하고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돼서 대금을 납부했다. 어떻게 되겠느냐?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부정된다. 대금 완납 후에 사후에 이거 보낸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아, 그렇게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뭐가? 경매 개시결정 정본 송달, 채무자에게. 그래서 이거는 경매 기록의 이해관계인 주소지로 등기 우편 발송이 안 된다. 잠깐 봤던 이거는 다른 요건을 갖춰야 돼요. 뒤에 가서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 이게 안 된다. 예? 발송 송달이 안 된다. 자, 매각기일, 매각결정, 경매 날짜 이런 통지는 발송 송달이 가능해요. 근데 경매 개시결정 정본 송달은 그렇지 않다. 이 경매가 익숙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생소하지가 않은데,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처음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지잖아요. 길도 늘 다니는 길은 멀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처음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지듯이, 이 절차가 처음 하는 분들은 생소한 게 많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 건 뭐냐면 이게 다예요. 중요하게 송달을 문제 삼는 거는 경매 개시결정 정본 송달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언급돼. 이렇게 경매 날짜 잡히면 그리고 한두 가지 짜투리가 있고 다라고, 이게 이렇게 다라고 그래야 돼, 다 알고 외우고 오는 게 아니니까. 다만 처음이라 이게 생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송달은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임의경매는 그런데 근저당이 살아있으니까 등기되든 안 되든 그냥 결정 나자마자 보내도 되는데, 강제경매는 등기필 접수일, 경매 기입 등기가 끝났다는 걸 받고 3일 안에. 이렇게 1번이 틀렸고, 이건 압류 효력 요건일 뿐만 아니라 매각 절차 속행 기본 요건이다. 요것도 잘 봐주셔야 돼. 이제 막 뒤로 보지 말고 포인트. 경매 누은 채권자에 대해서 송달은 안 해도 되고 적절하게 해도 되고, 여기 송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반드시 송달을 해야 된다. 이 집행 기록에 피수된 주소지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수는 없다. 이거는 매각기일 통지나 이렇게 하는 거다. 경매 날짜. 계속 같은 게 반복이에요.
채무자에 대한 결정 송달의 하자는 채무자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도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 이거 쓰는 게 아니라 주관식이 아니라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 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이건 맞는 거지. 강제경매는 필3일, 임의경매는 개시결정일로부터 이 채권자에게는 송달 안 해더라도 지장이 없고, 외국에 있더라도, 채무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송달을 해야 되고,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가지고 한국 사무를 삼을 수 있지 없는 게 아니라 벌써 중복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자, 이거는 압류 요건일 뿐만 아니라 이 매각 절차 진행의 요건이다. 진행할 수 없다. 이거 송달이 안 되면. 2번, 임의경매, 매각 절차 진행 등 채권자와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를 통해서 또는 이중경매, 결정된 다른 경매 사건, 결정 정보는 송달을 통해서 임의경매를 알았다면 이 송달한 거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송달한 게 아니라 이건 소용이 없다. 직접 송달이 된다. 이건 넘어갈게요. 중복이 되니까. 경매 개시 결정에는 동시에 경매를 개시 결정하고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경매 결정문 주문에 경매를 결정하고 부동산을 압류한다. 이렇게. 그래서 경매 결정은 곧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는 경매 채권자란 말을 안 쓰고 압류 채권자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경매는, 부동산 압류는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기 부여만 올라가지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여기 끝났어요. 이제 이게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저 뒤에 나올 것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이거는 사실 실무에서는 많지 않은데 시험 문제가 우리 교재로 치면 이 187페이지 두 문제가 있어서요. 두 문제가 좀 약간 수준 있게 나왔어요. 그냥 던져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불이타용으로 두 문제 기출 문제니까, 또 요즘 출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똑같은 문제가 낼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불이타용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자, 매각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 경매 결정을 한 뒤에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이 경매 대상 물건의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압류 채권자, 이 경매 신청 채권자를 말해요. 경매 신청 채권자인데 배당 요구 종기 지난 다음에 신청한 채권자는 뭐 경매 배당도 못 받는 거니까 빼고, 그래서 경매를 누운 채권자, 얘가 이제 경매를 지금 이 보존처분은 초창기 보존처분이에요. 초기에 경매 눕는 애가, 다만 배당 요구 종기 지난에는 권한이 없고, 또는 경매 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신고된 사람이 내가 물건 낙찰받았는데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다. 점유자. 자, 이 점유자인데 이 점유자는 이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 한다. 특히 집행보감능력의 경우에,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이죠? 정당한 유치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그래가지고 낙찰자한테 나가지 않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쫓겨날 사람들만 대상으로. 첫 번째 집중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자꾸 외우면 끝이 없으니까 경매 넣은 사람이 이 경매 대상 물건을 망가뜨리면 손해가 크니까, 또 낙찰받은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굴 상대로 경매 당하는 채무자나 소유자나 점유자, 이것도 점유자도 쫓겨날 사람, 대항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걸 하는 거냐면 경매 결정 나고서부터 이제 언제까지냐가 중요해요.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 후에는 그때는 관리명령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렇게 관리명령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까지 이 보존처분, 요때까지는 관리명령, 잔금 납부하고 나서는 인도명령 이렇게 절차가 보존처분, 매각 허가 나올 때까지, 매각 허가 나와서부터 대금 낼 때까지는 관리명령이 있어요. 관리인. 그리고 잔금 납부와서부터는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타이밍 요거 매각 허가 결정 있을 때까지.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있을 때까지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래요. 경매날 매각되고 매각 허가 불허가를 일주일 있다 결정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요때까지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러니까 경매 넣은 사람과 최고 매수 신고인. 요때 매각을 허가 받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러지 않고 이제 허가 받으면 이 사람을 매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매수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게 허가 받으면 매수인 그래요. 자, 여튼 요렇게. 여튼 경매를 넣은 친구가 배당연구 종기 전에 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경매 당하는 채무자, 소유자, 특히 점유자는 대항할 수 없는 친구를 상대로 경매 시작해서부터 매각 허가 결정 있을 때까지. 자, 이거 할 때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닌 이 점유자는 이게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반드시 신문, 누구만? 점유자만. 다만 대항할 수 없으니 명백할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원칙이 그렇다. 이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너 하지 마라. 금지명령 빼돌리지 마라. 아니면 뭐 해라 이렇게. 이게 1단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될 때는 이제 집행관 보관명령 강력하지 이거는. 집행보관명령. 그래서 요 금지 자기명령은 담보가 재량이에요. 재량.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집행관 보관명령은 이거는 강력한 거야. 집행관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니까. 이거는 채무자 소유자 그대로 두고 너 이거 하지 마라 말란데 이거 안 될 때는 집행관이 모든 걸 뺏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금지 자기명령 위반할 때 금지명령 안 지켜 이거를 또는 이것만 가지고는 막지 못할 때 특별한 성이 있을 때 하는 거라. 이거는 중요한 게 보다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는 거 이렇게 쓰인 거는 자 이렇게 2페이지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 자, 금지명령, 자기명령 어떻게 강제 집행하느냐? 대체 집행 또는 간접 강제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명령 자체가 이 집행 권한이 돼, 집행 권한. 이걸 가지고 이걸 강제 집행하는 거니까 강제 집행. 이를 집행하려면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집행권한을 송달해야 되고 집행권한 송달 또 집행문도 받아야 돼. 집행문. 이건 정상적인 거랑 똑같다. 똑같다. 근데 요 강력한 집행관 보관 명령은 요거는 보존 처분에 준한다. 이렇게 성격이. 이거는 집행권한이 되고 송달도 해야 되고 집행문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보존 처분에 준해서 가압류가 처분에 준해서 이거는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고 전에도 또 집행문 없이도 집행할 수 있고 승계되지 않는 한 송달 전에도 가압류처럼 집행문 없이도 그리고 가압류가 처분처럼 이 결정이 고지되는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못하고 이렇게 그 사이점을 알아두면 시험 문제 볼 때 고르는 변별력이 생긴다. 자, 집중을 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이건 정상적으로 집행권한, 송달, 집행문 이거는 집행문 없어도 되고 송달 안 해도 되고 보존처분처럼 2주 지나면 집행할 수 없고 자, 이 명령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이거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런 취소 변경 재판은 이렇게 확정되어 효력이 있다. 여기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게 다 끝나서 확정되어 효력이 생긴다까지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근래 와서 한두 개가 출제된 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이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 후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이 침해 행위를 조치 신청할 수 없다. 집행관 보관 명령은 이거는 송달되기 전에도 또 집행문 없이도 할 수 있고 2주 지나면 안 되고 금지, 자기 명령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경매 결정이 또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뒤에는 관리 명령, 그 뒤에는 인도 명령. 자, 금지, 자기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여긴 맞아요. 금지나 자기 명령은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로 집행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이 집행관 보관형 명령은 집행문 안 받아도 되지만 이건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대금 납부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 시까지다. 매각 허가 결정 시까지. 이게 두 문제가 한 문제죠. 그지? 자, 이제 이거 한 문제만 더 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1번. 배당 요구 종기 후 압류 채권자를 빼고 나머지 압류 채권자는 이 침해 행위를 할 때 매각 허가 조치 있을 때까지 그렇죠. 방지 조치를 할 수 있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그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나 집행관 보관 명령을 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해야 된다. 뭐가 잘못됐죠?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거는 센 집행관 보관 명령일 때만 그렇다. 이때는 재량이다. 제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게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이 금지 명령이나 집행 이거 할 때 점유자는 신문하지만 채무자 소유자는 신문하는 게 아니다. 자, 집행방안 보관 명령은 송달 후가 아니라 송달 안 하고도 할 수 있고 2주 지나면 못하는 건 맞고. 자, 이 명령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취소 변경할 수 있고 이거는 확정되어야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사실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두 문제 정도는 나왔던 거니까 그럼 거의 커버가 된다. 자, 이래서 이렇게 볼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요번 타임의 마지막 중요한 주제 요 파트를 봅니다. 우리 교재 188페이지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문제 지문이 엄청 반복된다. 수십 번 나온 것도 있다. 우리 책에는 그래도 근래 기출문제로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중복이 돼 있다. 하물며 옛날 것까지 갖다 놓으면 엄청날 거다. 지금도 참고로 어려워서가 아니라 꼭 많이 나오니까 꼭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자, 우선 워밍업을 좀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90조의 이해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압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다? 경매 신청 채권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뭐 조세 이런 게 체납 처분도 할 수 있겠죠. 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 가지고 이 복사본도 가능합니다. 정본이기만 하면 복사본도 가능해요. 근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이때 집행력 있는 정보는 집행문까지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집행문까지. 경매 당하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 이것도 좀 누가 해당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증명한 사람, 요거를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라면 이걸 좀
부연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90조 이해관계는 이게 제한 열거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 아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다. 예가 아니라 이건 제한 열거 규정이다. 한정적 의미다.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예고등기권자, 재매각 사건의 전매수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경매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린 이해관계인을 보는 거고 이게 배당 요구를 보는 게 아니다. 배당 요구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을 살피는 거다. 그래서 헷갈리기가 딱 좋다. 배당 요구, 배당을 받을 친구냐 아니면 이해관계인이냐 요걸 구분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는 이해관계인이면서 배당 요구권자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는 배당은 받지만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해관계인이지만 배당을 못 받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자, 첫 번째 압류 채권자와 정본에 의한 배당 요구 채권자. 압류 채권자는 경매 신청할 채권자를 말한다. 또 집행력 정본에 의한 그러니까 정본 없이 배당 요구한 채권자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 자, 자, 경매 결정이 나서 이 중복 경매를 받은 채권자, 중복 경매 받은 채권자도 여기 해당되지만 다만 요 판례가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선행 건지 있어요. 다만 앞 사건의 선행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앞 사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이때 처음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저당을. 그리고 이 설정에 기해서 근저당권자가 이 설정을 해놓고도 앞 사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 증거가 지났어요. 앞 사건 경매 배당 요구 종기 후에 최초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리고 여기다 아무 신고도 안 했어요. 여기다가 배당 종기까지. 그 나중에 중복 경매를 넣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그렇다면 이 앞 사건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앞 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이 앞 사건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 판례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알아두면 그거구나 이렇게. 앞 사건 경매 배당 요구 종기 후에야 근저당을 처음 설정했는데 그 근저당을 설정하고 앞 사건에 아무 신고가 안 들어왔어. 그리고 나중에 중복 경매를 넣었어. 근데 앞 사건 그렇다면 앞 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앞 사건의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금 체납 압류권자도 여기 압류권자에 이렇게 들러리로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배당 요구 정본에 의한 배당 요구 채권자는 반드시 정본 자체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본이 가지고 배당 요구했더라도 여기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원본이 아니래도 사본이라도 가능하다. 자, 두 번째 채무자 및 소유자. 여기 채무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경매 당하는 채무자를 말한다. 소유자라고 하면 언제 기준으로? 경매 등기 당시 소유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가압류해놓고 경매하기 전에 가압류해놓고 안고 소유자가 바뀌고 바뀐 다음에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경매, 가압류, 본압류, 소유권 여기는 경매 전에 소유자니까 여기에서는 소유자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경매 등기 후에 소유권을 넘기면 경매 등기 후에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는
경매 후에 소유권을 넘긴 소유자는,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먼저 볼게요. 경매 등기 후에 소유권을 새로 받은 사람은, 넘겨받은 사람. 자, 보세요. 여기는 뭐다? 가압류 해놓고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가압류를 안고 을로 넘겼어.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당시 이 친구가 이렇게 가압류 후 경매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경매 등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소유자다. 그러면 경매 등기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경매 등기 후에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은 경매 당시 소유자가 아니지. 왜? 경매 당시에는 소유자가 아니고 경매 등기 후에야 넘겨받았으니까. 이 친구는 여기 소유자는 아니고 다만 맨 마지막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 이해관계이 됩니다. 경매 등기 후에. 자, 그리고 이 경우 소유권을 넘긴 친구는, 넘겨버린 전 소유자는, 이 친구는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게 판례다. 채무자가 아닌 한. 요거 집중해서 한번 봐두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뭐다? 집행당하는 채무자를 말하고, 소유자는 경매 당시 소유자다. 가압류 후 경매 전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경매 당시엔 소유자니까 해당이 되는데, 경매 등기 후에 경매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경매 후에 소유권 넘긴 친구는 경매 당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권리를 증명하면 4호의 이해관계인은 되고, 이 경우에 부동산을 넘긴, 소유권을 넘긴 친구, 팔아버린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지위도 상실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저당이 1번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채무자가 있고요. 채무자. 여기에 이제 근저당권자가 있겠죠. 채권 최고액이 있고 2번 근저당이 있어요. 이렇게 2번. 또 이렇게 채무자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2번이 경매를 넣었다. 또는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넣었다. 그럼 이렇게 경매를 당하지 않은 요 친구. 이렇게 근저당이 2개인 경우에 2번이 경매를 넣었다면 경매 들어오지 않은 근저당, 또는 근저당 있는 거 강제 경매가, 집행권으로 강제 경매가 들어오면 이 경매 들어오지 않은 근저당, 이렇게 경매 들어오지 않은 근저당의 채무자. 또 뭐냐면 여기에 등기부에 얘가 경매를 들어왔다면, 여기 만약에 얘가 경매를 넣었다면 여기에 채무자는 해당되겠지만 여기에 등기부에 안 나오는 연대보증인은 아니다는 걸 있어. 보면 경매가 들어오지 않은 저당권의 채무자, 경매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의 근저당이긴 하지만 경매를 집어넣은 근저당이 아닌 이렇게 선행, 후행, 별개의 근저당의 채무자. 이건 제3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겠죠. 이 친구나 경매 들어온 채무자인데 등기부에 안 나와. 여기 안 나오는 연대보증인. 여기 설정 등기에 채무자로 표시되지 않은 다른 공동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자, 봐두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용의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 등기한 사람, 또 담보권자, 저당권자 등을 말합니다. 자, 또 공유지분권자, 다른 공유자, 공유지분권자, 또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든 매매예약 가등기든
전부 이해관계인으로 가등기는 매매 예약이든 순위보전 가등기든 담보가등기든 둘 다. 그러니까 배당받는 것하고 이해관계인을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이렇게 신고를 했든 안 했든 배당을 받든 안 받든 가등기는 경매 전에 가등기는 이해관계인으로. 근데 맨 밑에 가압류 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로. 마지막으로 부동산 위의 권리를 증명한 자. 여기에 해당한 사람은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또 임차인, 토지 임차인이나 뭐 주택 임차인 이렇게, 또 상거물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자 등기 안 되지만 이들은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뭐다?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증명. 여기 3번을 보시면 이게 아니고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야만 됩니다. 증명. 이 중요한 건 언제까지 증명하느냐? 매각 허가 결정 때까지 하셨다. 매각 허가 결정. 그 이해관계는 이전에 이해관계를 취득해야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온 다음에 이걸 또 항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또 이렇게 경매 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 친구는 경매 당시 소유자는 아니고 이렇게 증명해야만 되는 거로. 증명해야만 되는 거로 이렇게. 또 경매 등기 후에 근저당권자, 경매 후에 용의권자 이렇게 지상권자들도 경매 등기 후에 취득할 경우에는 증명하면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는 배당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을 보는 거니까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법 따라 인도나 전입신고 대항력만 있으면 되고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확정일자나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은 없더라도 확정일자 안 받았더라도 소액이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 개념에는 포함될 수 있다. 배당 요구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배당 요구를 한 이 근로자 임금 채권도 자주 나옵니다. 임금 채권은 비록 배당은 받지만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자, 언제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 매각 허가 결정 시까지. 그러므로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권리를 주장한 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매각 허가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매각 허가 결정에 항고권이 생기는 거지. 이미 매각 허가 결정 시까지 아무 이해관계인도 아니었으면 그 뒤에 신고하면서 앞에 이거 항고권 이행이 될 수는 없다. 또 하나, 스스로 증명을 하지 않고, 이것도 자주 나와요. 권리 증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법원이 알게 된 경우, 예컨대 집행관 현황 조사 보고서에 올라가 있다. 그래가지고 알게 되었더라도 이 사람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 상당히 시험이 많이 나왔던 거다. 시험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자, 자, 부동산 이의 유치권, 점유권, 임차인, 또 경매 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친구, 경매 등기 후에 근저당 용의권 취득한 친구. 요 친구들, 이때 임차인은 배당받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이니까 대항력만 있으면 되는 요런 친구가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 시까지 증명을 해야만 된다. 증명.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알게 됐더라도 안 된다. 본인이 증명하지 않으면. 이건 이해관계인과 배당력을 구분해야 되니까 임금은 배당은 받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요거 자, 마지막까지 등기 없는 진정한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렇게 소유권 회복 판결이 났더라도 회복 등기를 갖춰서 증명해야만, 신고해야만 이해관계인이 된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반복이 많은 상황이다. 지금 기출문제가 최근 거 위주로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결정이 있은 후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또 강제 경매를 신청한, 중복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이거는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중복 경매면은 이해관계도 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도 해당이 되고. 자, 첫 경매 등기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한 친구는, 이거는 임차권 등기권자 등기부에 권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경매 전에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경매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친구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 배당권 해당되고, 집행문 부여된 공증 정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했다면 이해관계인도 해당이 되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했으니까 사본으로도 가능하니까. 임대차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안 되고, 또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못 받고. 자, 마지막에 뭐가 틀렸죠? 경매 등기되기 전에 가등기권자는, 이게 담보가등기권자든 아니든 이해관계인이 돼요. 담보가등기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돼. 여기는 맞아요. 담보든 아니든. 근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담보가등기라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구분해라. 담보가등기든 그냥 가등기든 둘 다 이해관계인이지만 배당 받으려면 담보가등기권자여야 되고 담보가등기라고 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볼 수 없는 것은, 자, 공유자,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 답은 2번이죠. 임금채권자는 배당은 받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경매 결정 당시 이미 등기된 임차권 등기. 자, 이 친구는 당연 배당권자이자 저기다. 이해관계인. 경매 결정 등기 후에 등기를 마친 친구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이다. 이때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김과 동시에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자, 옳은 것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매각기 일과 매각기 일 통지를 받을 권리, 즉시항고 권리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인정이 된다. 맞아요. 임차인은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확정일 받거나 소액임차인 행동된 게 하나요. 뭐가 잘못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인도와 주민등록만 맞추면 되지 확정일자나 소액 아니어도 된다. 왜? 이건 배당받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을 따지니까. 배당받으려면 이거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인 이거 없이 이거만 있어도 되고, 정본이 아닌 사본 이해관계인 된다. 그럼 아니라면 틀린 거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옳은 거는 이게 고른 거, 이거 틀린 거야. 사본을 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도 되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이해 권리로서 증명한 자는 이해관계가 되는데 언제까지? 배당금 종기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래야 그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권도 생긴다. 자, 이해관계인의 설명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에 대한 결정 정보의 송달은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문제 삼을 수 있고 항고할 수 있고. 자, 정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는 거고, 현황 조사 보고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만 가지고는 권리를 증명한 게 아니다.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첫 경매 등기되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자동 배당권자지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 개시결정 정보는 송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채무자에게만. 강제경매는 채무자, 임의경매는 소유자에게. 개시결정 정보는. 이해관계는 이제 매각기일 뭐 이런 건 몰라도. 이해관계인에게는 집행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권, 침해 방지 뭐 등등이 인정이 된다. 경매에서 배당료관 임금 채권자,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지 않죠. 또 4번 판례 앞에 봤던 거. 앞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최초로 설정을 했어. 그리고 앞 사건에 아무것도 신고를 안 했어. 그리고 그 후에 배당요구 후에 중복경매만 눈고만 가지고 앞 사건에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인정되지 않는다. 6번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야 신고해야지 이해관계인이 되지 현황 수사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이거는 볼까요? 6번 우리 교재로 보면 193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193페이지 이해관계 문제가 15번까지니까 10문제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잘 불러보세요. 자, 2월 26일 날 권원 가지고 경매를 중복경매 신청했어. 배당요구 종기가 3월 16일인데 배당요구 종기 전에 이 친구는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되고 3월 17일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마쳤어. 3월 경매 결정이 들어온 거는 1월 달인데 경매 후에 이전 등기를 마치고 법원에 신고했어.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거지. 이 친구는 이해관계인이다. 매각 허가 결정 시까지 신고를 해야 돼. 이때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긴과 동시에 이해관계인 지위를 상실한다. 3월 2일이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마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되고 권리신고 때문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2015년 임금 채권으로 부동산에 가압류한 친구는 언제 했는지 묻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배당요구 종기가 2015년 3월 16일인데 1월 달에 했으니까 배당은 받더라도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0조는 제한 열거 규정이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만 되고 여기 안 되면 해당이 안 된다. 첫 경매 등기 전에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지만 이해관계인은 아니고 자,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채무자에 대한 결정 정보 송달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틀렸고 주택 임대차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서 신고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현황조사서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계속 반복이죠. 자, 8번 문제 우리 교재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경매에 대해서 경매 결정 부동산에 이게 경매가 됐어요. 10월 7일. 근데 여기 9월 15일이면 경매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채권 신고 최고 상대방이 되고 배당도 받을 수 있죠. 배당 요구 안 해도. 그러나 이해관계는 아니고. 이날 경매된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가 이날인데 2014년 12월 23일인데 배당 요구 종기 뒤에 처음으로 설정을 했어. 그래 놓고 나중에 중복경매를 넣었어. 그리고 앞사건 아무 신고 안 했어.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는 선행사건의 매각 절차,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자, 이날 경매 들어온 거를 경매 후에 매매로 등기를 마친 사람이 법원에 신고하면 이행이 되죠. 이때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긴과 동시에 이해관계 내 지위를 상실한다. 체불임금 확인호는 배당 요구한 친구, 임금 채권자, 또 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종기 내에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한 경우 이해관계이다. 뭐가 틀렸다? 임차인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배당 요구 종기 내에 권리 신고했으니까 이 친구는 이해관계인이죠. 근데 근로자는 배당을 받아도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임금은. 자, 너무 중복이 돼서 옳은 지문 몇 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이에요. 임차인은 대항력, 인도 주민등록만 마치면 족하고 확정일자를 받거나 소외까지 할 필요 없다. 이것도 중복이죠. 경매부동산 소유권 회복 등기 판결이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등기를 마친 다음에 신고해야만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권리자는 그것이 담보 가등기든 이전에 관한 가등기든 이해관계인이다. 자, 우리 교재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197페이지. 이해관계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가져요. 매각기 일가 배당기를 통지받을 권리, 항고권 등. 경매 들어오지 않은 저당권의 채무자는 이해관계는 아니다. 경매 들어오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이해관계는 아니다. 집행당하는 채무자만 이해관계인이다. 담보가등기든 소유권 순위보전가등기든 전부 이해관계인이다. 불문하고. 자, 경매 전에 가처분권자,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유치권, 법원에 증명한 유치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이해관계인이다. 증명을 하면. 자, 교재 11번 문제. 자, 우리가 15번까지니까 5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90조에 열거된 자, 열거 규정이다. 첫 경매 등기 전에 가압류권자는 최고 상대방이지만 배당도 받지만 이해관계는 아니고. 자, 이건 또 나온 거예요. 선행사건 배당조정기 후에 처음으로 설정 등기를 했어. 이 자가 중복경매했는데 앞 사건에 아무런 신고를 안 했어. 배당조정기까지. 그럼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해당한다가 아니라. 선행사건의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자, 여기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은 주민등록,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나 소액 아니어도 된다. 그죠? 똑같은 지문이 지금 몇 번째 반복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뺐어도.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답은 4번의 임금채권자. 이거 경매 전에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자, 지상권자가 경매 등기되기 전에 됐으면 이해관계인이고 등기 후에 됐으면 권리를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고. 자, 이것도 맨 밑에 지문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맞는 게 있고 지금 틀린 지문이야. 이게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중복이 되니까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보만으로 집행문이 필요한 이해관계인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그 정보를 배당 요구한 채권자도 이해관계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맞는 거, 이게 틀린 거죠.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에서는 집행문까지 받아야 된다. 집행문까지 없이가 아니라 집행문까지 가지고 받았어야 된다.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거니까 이건 틀린 거로 우리 교재 13번 문제 199페이지. 자, 교재 200페이지 이 5번 지문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4번 가주 되지만 4번 가주는 되지만
지평문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걸 말씀드립니다. 두 문제가 남았어요. 이것도 중복이 되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건 옳은 거예요. 지평력 정본 원본이 아닌 사본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재매각할 때 전 매수인은 해당이 없어요. 이것도 중복이죠. 이건 마지막 거는 그냥 아예 중복이 다 되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사람 이거 임금 이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테마 지문을 조금 불안해할까봐 중복되는 거를 너무 빼면 불안해할까봐 너무 중복되는 것만 뺐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죠. 네. 이 정도 하면 이 파트는 시험 대비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너무 중복되는 거 본인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빼서 볼 거면 몇 개 고르면 몇 개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반복을 시키느냐고 그렇지만 너무 중복되는 건 빼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테마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